그날 밤 동아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밀려났습니다. 중국 055형 구축함이 해협을 강제 돌파했고 초강도 전파 방해가 터지며 민간 선박 12척의 신호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단숨에 암흑지대가 되었죠. 그러나 더 심각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곰 사태 하나도 통제하지 못해 공항 활주로까지 마비시켰던 그 지휘 체계로 방위성은 8시간 동안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그대로 일본의 무너짐을 생중계했습니다. CNN, 일본 대응 불가능. BBC, 동아시아 최악의 순간, 일본 침묵.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47분, 지도 위의 항적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속도가 꺾이고 일본 레이더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침묵을 깨며 조용히 움직인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 보고서에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제3의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전쟁 직전의 새벽을 단 한 발의 포격도 없이 완벽히 뒤집은 나라.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그날의 실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가 참수라는 단어를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뒤이어 중국 자국민 철수 조치가 시작됐죠. 심지어 항공사들은 무료 취소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무려 8시간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전쟁의 첫 장을 넘긴 그 순간부터 8시간이 흐르도록 일본 방위성은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 지연이 아니었죠. 저는 즉시 일본 방위성 내부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죠. 대체 왜입니까? 중국이 칼을 뽑았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까? 저는 에릭 스톤입니다. 버지니아 출신 미 해군정보국에서 22년간 동아시아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이라크전 정보통제센터, 남중국해 분쟁 감시, 주일 미군 사령부 협업까지 거쳤죠.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바다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신호가 너무 많았고, 너무 빨랐고, 너무 정확했어요. 보고서 첫 줄은 명확했습니다. 62초간 민간 선박 12척 신호 동시 소실. 오스미 해협 인근. 저는 펜을 놓았죠. 62초. 그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바다가 숨을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22년간 저는 이 패턴을 단 3번 봤습니다. 3번 모두 72시간 안에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번엔 동아시아였습니다. 중국 055형 구축함 한 척이 오스미 해협으로 진입했고 그 순간 주변 12척의 민간 선박 신호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한 겁니다. 저는 즉시 통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12척 모두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선종, 서로 다른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간 62초 동안 모든 신호가 사라졌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고도로 계획된 전파 차단이었습니다. 왜 하필 62초였을까요? 왜 12척이 동시에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진입하기 72시간 전 흑해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시작하기 48시간 전에도 같은 신호였죠. 그리고 이번 동아시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패턴 일치율은 94%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죠. 중국 총영사가 공개석상에서 참수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참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중국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입니다. 과격한 언어 뒤엔 항상 준비된 움직임이 따라오죠. 저는 중국 내부 채널을 추적했습니다. 참수 발언 직후 중국 군사 내부망에서 특정 문구가 포착됐습니다. 대만 연계 시나리오, 동해 촉발 모델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작전의 시작 신호였죠.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자국민 철수 조치가 발령됐고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전 단계에서만 나오는 패턴이었죠. 저는 과거 러시아와 중국의 전쟁 전 행동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두 동일했습니다. 민간인 철수, 항공사 특별 조치, 과격한 공개 발언. 그리고 72시간 안에 무언가 터졌죠. 그렇다면 이번엔 얼마나 남은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일본은 8시간째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위성 내부 메시지는 혼란스러웠고 대응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3개의 데이터 라인을 겹쳐봤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진입 항적, 일본 방위성의 침묵 지점, 미국 인태사 기밀 보고서의 경보 좌표. 그리고 그 3개가 모두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점은 중국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수십 개의 항적이 하나의 해역, 한국 해역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대체 왜 한국입니까? 왜 중국의 칼끝이 한국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왜 미국 기밀 보고서는 한국 주변 해역을 경보 좌표로 표시했던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이 위기의 심장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도가 제 앞에서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 내부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왜 계속 등장하는지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총장의 발언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지지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죠.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핵잠 계획을 지지한다는 건 그 국가를 장기 전략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동맹 구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미국은 한국 쪽으로 무게를 싣기 시작한 겁니까? 저는 한국 군사기술 자료를 요청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간 규모의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열어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조립 정밀도, 소음 제어 기술, 배치 속도. 모든 지표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었죠. 특히 소음 제어 수치는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내부 조립 라인 사진이었죠. 용접 온도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로 유지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의 동작은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어요. 장인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과소평가라는 단어조차 모욕일 만큼 강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미국 해군 보고서였죠. 제목은 동북아 초기 경보체계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죠. 동북아 지역 초기 경보의 70%가 한국 센서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0%.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일본도 미국 기지도 아닌 한국이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국 구축함의 움직임도 한국이 가장 먼저 포착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호주 정보기관의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결론이었죠. 한국의 해상 감시 체계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정밀하고 빠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눈이었죠. 가장 먼저 보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국가였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대응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위협 감지 후 평균 18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6분이었습니다. 3배 차이였죠. 전장에서 6분과 18분의 차이는 생존과 패배를 가릅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기술력, 속도, 정밀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분석 모델을 다시 열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 지도의 중심엔 일본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자 중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대응 역량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자연스럽게 희망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내 지도에서 일본을 지우고 한국을 중심에 다시 그렸습니다. 이제부터 분석의 무게는 한국에 실렸죠. 한국의 기술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장 먼저 보는 나라는 한국이었고 가장 정확하게 대응하는 나라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22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전략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던 중 예상치 못한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죠. 일본 자위대의 긴급 출동 기록이었습니다. 제목은 야생동물 대응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왜 제게 전달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곰 사태였습니다. 5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학교가 폐쇄됐고 공항 활주로까지 마비됐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곰이 아니었습니다. 자위대의 대응이었습니다. 보고서엔 출동 인원, 무기, 대응 시간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자위대는 8구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출동했습니다. 5.56mm 구경이었죠.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곰의 평균 체중은 300kg입니다. 5.56mm 탄환은 인간 대상으론 충분하지만 300kg 곰에겐 치명타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급소를 맞추지 못하면 곰을 더 흥분시킬 뿐이었죠. 군대가 동물 한 마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건 단순 문제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실전 준비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현장 지휘관이 명령을 3번이나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포위 후 대기였고, 두 번째는 경고 사격 후 추적이었고, 세 번째는 즉시 사살이었습니다. 30분 동안 명령이 3번 바뀐 겁니다. 무전은 혼선을 빚었고, 대응 인원 배치는 지연됐고, 결국 민간인 피해가 확대됐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전장에서 30분 동안 명령이 3번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군이 혼란에 빠지고 적은 그 틈을 노리고 결국 전선이 무너집니다. 저는 일본 자위대의 훈련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죠. 대부분이 매뉴얼 기반 훈련이었습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즉흥 대응 훈련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죠. 전쟁은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그때마다 즉각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변수에 약했죠. 곰 한 마리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군대가 중국 구축함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을 더 이상 전력으로 분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 이미지만 존재했죠. 실전력은 없었습니다. 훈련 패턴도 느렸고 결단도 늦었습니다. 위기에서 말이 많은 군대는 진짜 위기에서 더 말이 많아집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 해군의 훈련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며칠 전 분석했던 자료였습니다. 영상엔 한국 해군의 3분 전환 훈련이 담겨 있었죠. 조종, 전환, 준비, 타격까지 모든 과정이 3분 안에 완성됐습니다. 명령은 단 한 번 내려졌고 무전은 간결했고 모든 인원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30분과 한국의 3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10배 차이였죠. 전장에서 3분과 30분의 차이는 승패를 가릅니다. 적이 공격을 시작하고 3분 안에 대응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걸린다면 이미 전선은 무너진 뒤입니다. 저는 한국 훈련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지휘관의 명령은 명확했고
병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전체 흐름은 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었던 겁니다. 진짜 군대는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짜였죠. 저는 그날 제 분석 모델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동부가 핵심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심국이라는 인식이 굳어졌죠. 곰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이 한 번도 없었던 군대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3분은 일본의 30분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주변국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신이 굳어지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군사훈련 분석 자료였죠. 저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훈련을 하니까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 한국식 대응 패턴 모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전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본 압박이 아니었죠. 중국의 칼끝이 한국으로 돌아선 겁니다. 저는 훈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은 한국 해군의 6분 대응 프로토콜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죠. 한국식 감시망 배치, 한국식 통신 체계, 심지어 한국 구축함의 기동 패턴까지 모방했습니다. 적이 당신을 연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위협이라는 뜻이죠. 중국은 이제 한국을 주요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본 쪽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치권에서 성명이 나왔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동아시아 안정을 해친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건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감정적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비난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성명을 단발성 소음으로 처리하고 다시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위험 메시지, 일본의 비난 성명, 미국의 경보 라인. 저는 이 3개의 데이터를 겹쳐봤죠. 그리고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라인이 한국 주변 해역에서 수렴하고 있었죠. 중국은 위협으로, 일본은 비난으로, 미국은 경보로.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모두 한국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의 중점은 이미 한국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내부 문서 하나가 제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 예산 조정 문건이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후 해안 감시 장비 교체 일정 조정, 예산 사유로 6개월 연기.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약점이 있었죠. 노후 장비가 교체되지 않고 있었고 일부 해안 레이더는 예산 문제로 업그레이드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방산업체의 장비 공급 지연 보고서도 올라왔죠. 부품 수급 문제, 인력 부족, 납품 일정 지연.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전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저는 한국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도 예산과 정치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었죠. 강한 나라일수록 약점은 작지만 그 작은 틈이 전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노후 장비 구간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의 최근 항적을 겹쳐봤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 초저속 자망 신호 2건이 한국 해역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의 경로가 노후 레이더 구간과 정확히 겹쳤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적은 반드시 그 지점을 찌릅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한국은 밖에서 압박받고 있었고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균열이 동시에 겹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약점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보완하느냐입니다. 한국이 이 균열을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작은 틈이 전체를 무너뜨릴까요? 저는 자망 신호가 노후 레이더 구간을 통과하는 걸 지켜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은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의 약점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 한국은 밖에서도 압박받고 안에서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약점만 보면 전체를 놓치죠. 한국의 실제 전력을 다시 평가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의 최근 훈련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세밀하게, 정밀하게 모든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의 3분 전환 훈련이었습니다. 조종, 전환, 준비, 타격. 모든 과정이 정확히 3분 안에 완성됐죠. 저는 타이머를 켰습니다. 2분 58초. 오차 2초였습니다. 이건 선진국 기준에서도 상위 1% 속도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은 단 한 번 떨어졌고 모든 인원이 즉각 반응했죠. 무전은 간결했고 동작은 정확했고 전체 흐름은 물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표적 추적 시스템 화면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차 0.2도. 표적 추적 오차가 0.2도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중국 해군의 평균 오차는 1.8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1.2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0.2도였죠.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은 발견, 고정, 추적 과정을 완벽하게 자동화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기계의 정밀함을 최대화한 시스템이었죠.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의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가장 안정적인 장비, 아랍에미리트 군사청 실전 신뢰도 최상급, 노르웨이 방위청 유지보수 편의성 우수, 모두 어등급 평가였습니다. 세계가 믿는 무기는 이유가 있죠. 한국 무기는 말이 아니라 실전으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며칠 전에도 봤지만 이번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용접 온도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일반 조선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한국은 3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작업자들의 동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군대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손의 각도, 용접봉의 각도, 이동 속도까지 모두 계산된 동작이었죠.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에 가까웠어요. 강한 군대는 강한 기술자들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 해군 장병 인터뷰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한 장병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군사 철학을 말하고 있었죠. 과시하지 않지만 준비는 철저하다. 말은 적지만 행동은 정확하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일본, 한국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중국은 숫자가 많았지만 정밀도가 낮았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죠. 한국은 숫자는 적었지만 모든 지표가 최상이었습니다. 전환 속도 3분, 추적 오차 0.2도, 방산 신뢰도 어등급. 이 세 가지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환 속도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강함은 말이 아니라 정밀함에서 나오죠. 저는 그날 한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군대는 조용했고 그래서 더 강했어요. 과시할 필요가 없었죠. 실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약점도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었고 노후 장비도 있었죠. 하지만 그 약점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라면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날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확인하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중국 055형 구축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즉시 위성 데이터를 열었죠.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기존 항로에서 갑자기 27도 변침했어요. 일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동의 라인이었죠. 저는 항적을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칼끝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이번엔 한국을 직접 찌르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찰이 아니라 도발 테스트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이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대응은 얼마나 빠를까요? 4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첫 신호가 올라왔어요. 동해 감시선 경보 발령. 6분 대응 시나리오 발동.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6분 대응 시나리오. 며칠 전 자료에서 봤던 바로 그 프로토콜이었죠. 한국은 6분 안에 감시 자산, 초계기, 해상 전력을 완벽하게 엮는 일체형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저는 일본 쪽 반응도 확인했어요. 일본 방위성은 여전히 경보만 발표하고 있었죠. 구체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단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2분 만에 초계기가 이륙했고 3분 만에 구축함 2척이 방향을 전환했고 5분 만에 전체 감시망이 재배치됐죠. 정확히 6분이었습니다. 오차 하나 없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경보가 떴어요. 중국 광대역 전파 방해 신호 감지. 코드명 BJ3.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BJ3는 중국의 최신 전파 방해 시스템입니다. 대만, 일본, 한국의 레이더를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전 무기죠. 실제로 대만 레이더 일부가 신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레이더도 혼선을 보고했어요.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만 정상 운영 중이었죠. 저는 한국 기술 자료를 급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한국은 전파 방해 필터링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이중 회로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BJ3 신호를 소음으로 분류하고 실제 항적만 추출하는 시스템이었죠. 전파 방해 속에서 오직 한국만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전율했어요. 기술의 격차가 전장에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한국 구축함은 계속 중국 함정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AI 시스템이 중국 구축함의 다음 변침 각도를 예측했습니다. 예측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8도. 그리고 한국 구축함이 그 예측 지점으로 먼저 이동하기 시작했죠.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1.6초 먼저 움직였어요. 상대보다 먼저 움직이는 국가는 전쟁을 지배합니다. 중국 구축함이 실제로 각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구축함이 이미 그 앞에 도착해 있었죠. 중국 함정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 함정의 무전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우리 움직임을 미리 알았습니까? 중국은 자신들의 다음 행동이 예측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죠. 그리고 10분 후 중국 구축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완전히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이 방향을 틀면 그 나라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일본은 뒤늦게 상황 종료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황을 종료시킨 건 일본이 아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인태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즉시 올라온 기록이 있었어요. 코드네임 한국식 방패 작전 성공. 미국이 이 작전에 정식 코드네임을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그만큼 완벽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6분은 동북아의 밤을 지킨 시간이었어요.
중국은 칼을 빼들었지만 한국은 그 칼끝을 꺾어버렸죠.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요. 그날 바다는 조용했지만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밤을 지켜냈어요. 중국 구축함이 후퇴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새벽 4시 긴급경보가 다시 울렸죠. 중국 055형 구축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기존 항로에서 18도 각도를 수정했고 한국동의 감시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저는 항적을 확인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라 능력 측정이었어요. 중국은 한국이 정말로 막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이전과 달랐어요. 한국 구축함 3척이 출동했는데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를 확대했죠. 3척의 구축함이 정확히 400m 간격으로 병렬 이동하고 있었어요. 각도도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죠. 이건 일반적인 추적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과거 해군 전술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침묵 차단 기동이었죠. 적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상대의 이동 경로를 보이지 않는 벽처럼 막아버리는 전술이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전술 예술이었어요. 한국 구축함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무전도 최소화했고 레이더 신호도 줄였고 소음도 극도로 낮췄죠. 중국 구축함은 한국 함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만들어낸 침묵의 선은 전장 전체를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파 방해가 2단계로 격상됐죠. 대만 레이더는 완전히 먹통이 됐고 일본 해상자위대 레이더도 전면 마비됐습니다. 화면이 온통 노이즈로 뒤덮였어요. 저는 한국 쪽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정상 운영 중이었죠. 한국은 이중 필터 회로를 가동해서 전파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눈을 감았는데 한국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죠. 기술의 격차가 승패를 가른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시스템이 중국 구축함의 차기 변침을 예측했어요. 예측 시간은 1.6초 전이었죠. 한국 구축함이 중국보다 먼저 그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숨을 참았어요. 상대를 먼저 읽는 순간 승패는 이미 결정됩니다. 중국 구축함이 실제로 각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구축함이 이미 그 자리에 도착해 있었죠. 중국 함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좌우로도 앞으로도 모든 경로가 차단돼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함정의 속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0노트, 8노트, 5노트.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중국은 각도를 변경하기 시작했죠. 후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어요. 한국은 단 한 발의 포탄도 쓰지 않았습니다. 말도 위협도 경고도 없었죠. 오직 움직임만으로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말이 없었고 그래서 가장 강했습니다. 일본은 한참 뒤에야 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국 인태사는 즉시 기록을 남겼어요. 한국형 침묵 차단 작전 성공. 전장 지배력 확인.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대치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동북아 바다에서 누가 진짜 강자인지 증명한 순간이었죠. 중국은 숫자로 밀어붙였지만 한국은 기술로 막아냈습니다. 중국은 전파로 눈을 가렸지만 한국은 혼자 깨어 있었어요. 중국은 힘으로 돌파하려 했지만 한국은 예측으로 앞섰죠. 저는 위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구나. 그날 새벽 동해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보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였어요. 중국 구축함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전쟁은 총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이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중국 구축함이 완전히 철수한 다음 날, 미국에서 기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전략 구조 재평가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열었죠.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동북아 즉흥 전력의 핵심 축은 한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죠. 일본 정보 신뢰도 부족, 실전 대응 지연, 중간 등급 평가, 중국 전술적 과잉, 예측 가능성 높음, 위험 요소이나 통제 가능, 한국 기술, 속도, 정밀도 최상위, 동북아 안정화 핵심 파트너.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축이 바뀌었어요. 70년 동맹이었던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무게가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저는 다른 자료들도 확인했습니다. 영국 왕립군사연구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은 아시아 해군 중 가장 빠른 대응력을 가진 국가다. 미국 랜드 연구소 평가도 있었죠. 한국 해군은 실전형 군대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일본 언론조차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해상 대응은 완벽했다. 일본도 배워야 한다. 이례적인 평가였어요. 세계가 한국의 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쪽 반응도 추적했어요. 중국 내부 문건 하나가 유출됐습니다. 한국 대응망을 우선 무력화해야 한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 진입 불가.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진짜 강대국이에요. 중국은 한국을 관찰 대상에서 최우선 무력화 대상으로 재분류했죠. 이건 한국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 내부 자료도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은 외부 과시가 없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없었고 정치적 발언도 최소화했죠. 하지만 내부에선 조용히 개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 일정이 재조정됐고 예산이 재편성됐고 훈련 강도도 높아졌어요. 한국의 힘은 조용히 쌓입니다. 말로 과시하지 않지만 준비는 멈추지 않죠. 저는 10년 전 한국 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와 비교했어요. 놀라웠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중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상위권이었죠.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축적된 기술, 훈련, 경험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저는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번만큼 제 신념이 흔들리고 또다시 세워진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 새벽 한 나라가 어떻게 침묵 속에서 전장을 지배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62초간 바다가 숨을 멈췄을 때 한국만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중국이 칼을 빼들었을 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방패로 그 칼끝을 꺾어버렸죠. 전파 방해로 모두의 눈이 감겼을 때 한국만이 홀로 깨어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혼란 속을 헤맸습니다. 명령은 바뀌었고 대응은 늦었고 결단은 없었죠.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정밀도는 낮았고 위협은 컸지만 예측 가능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확했고 단단했고 준비되어 있었죠. 3분의 전환 속도, 0.2도의 추적 오차, 1.6초 앞선 예측. 이 모든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연이 아니라 10년 넘게 쌓아온 힘으로 승리한 거예요. 정보와 기술, 냉정과 결단. 이 네 가지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국가는 동북아에서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 지도를 펼쳤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중심엔 일본이 있었고 한국은 그저 주변부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어 한국 위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북아의 균형추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죠. 더 이상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이 이 바다의 주인이에요. 세계가 인정했고 적조차 두려워했고 동맹은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 사실을 기록할 의무가 있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했고, 과시하지 않았지만 압도했고,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좋은 군대는 조용하고 위대한 군대는 더 조용하죠. 한국이 바로 그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을 통틀어 이렇게 확신에 찬 보고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미래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주파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